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넓은 응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신혜원은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과 압도적인 고독감이 동시에 뿜어져 나오고 있어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여왕과도 같은 형상이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낡았지만 단정한 정장을 입은 이지은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처한 절박한 상황과 내면의 두려움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혜원은 천천히 몸을 돌려 지은을 마주 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금류처럼 날카롭고 집요하게 지은의 전신을 훑어내리며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한 기세로 압박해 들어왔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지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제안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혜원은 붉은 입술을 열어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아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과 그로 인해 파탄난 지은의 가족사를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읊조리기 시작했고, 지은은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다. 대한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박민주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나 그의 능력과 인성은 그 배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운의 인물로 그룹 내에서는 이미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다. 혜원은 자신의 아들이 가진 무능함과 방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제어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필요했고, 그것은 바로 지은과 같은 명석한 두뇌와 절박한 상황을 가진 사람이었다. 혜원은 지은에게 민준과의 결혼을 제안하며 단순히 아내로서의 역할이 아닌 그를 완벽한 후계자로 개조시키는 교육자이자 감시자의 역할을 요구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고부, 갈등이나 혼수 문제 따위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거래였다. 성공 보수는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이는 지은이 평생을 바쳐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지은은 눈앞에 놓인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은 이 거래가 가져올 위험성과 이득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게 될 것임을 직감했으나, 지금 당장 자신을 옥죄어오는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전무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남기며 자신의 자유와 젊음을 혜원에게 저당 잡히는 선택을 감행했다. 혜원은 지은의 서명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으나,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섬뜩한 승자의 미소에 가까웠고,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이 악마와 계약을 맺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결혼식은 세기의 이벤트라 불릴 만큼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하는 듯 보였으나, 그 내막은 철저하게 연출된 쇼에 불과했다. 수천 송이의 장미로 장식된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가는 지은의 웨딩드레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쇠사슬 갑옷처럼 무겁게만 느껴졌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그녀의 눈을 멀게 할 듯이 따가웠다. 신랑의 자리에 서 있는 민주는 이미 식전부터 술을 마신 탓에 눈이 풀려 있었고, 지은이 다가오자 비릿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는데, 그의 입가에는
조소와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민주는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지은의 귓가에 대고 그녀의 가난한 출신과 돈 때문에 팔려온 처지를 비하하는 저속한 말들을 쏟아내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들었다. 그러나 지은은 민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기계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완벽한 신부의 연기를 수행해냈는데, 이는 그녀가 이미 마음속으로 민준을 남편이 아닌 처리해야 할 업무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리는 피로연 자리에서도 지은은 사전에 암기한 주요 인사들의 신상 정보와 취향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대화를 주도해 나갔고, 그녀의 지적이고 우아한 태도는 참석한 귀부인들의 호기심과 질투를 동시에 자극했다. 혜원은 멀리서 와인잔을 든 채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잘 조련된 경주마의 상태를 점검하는 조련사의 그것과 같았고, 지은이 실수 없이 상황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자신의 아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웨이터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려 했으나, 지은은 능숙하게 그의 팔짱을 끼며 상황을 무마시켰다.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첫날 밤은 로맨틱한 분위기 대신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커튼이 나뒹구는 전쟁터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고, 민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결혼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지은에게 터뜨리며 그녀를 향해 꽃병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으나, 다행히 조준이 빗나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민주는 지은을 향해 너는 그저 어머니가 사온 비싼 장난감일 뿐이라며 소리쳤고,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워버리고는 곧이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은은 난장판이 된 방 한가운데 서서 잠든 민준을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경멸과 함께 앞으로 이 남자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에 대한 계산적인 눈빛이 감돌았다. 그때 잠긴 줄 알았던 스위트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혜원이 수행원도 없이 홀로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유령처럼 기척이 없어 지은을 깜짝 놀라게 했다. 혜원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굽 높은 구두로 밟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와 침대 위에 널브러진 아들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파라고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시선을 돌리며 마치 엉망이 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상사처럼 방 안의 상태와 지은의 흐트러진 모습을 점검했고, 지은은 본능적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혜원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잠든 민준의 얼굴에 물을 쏟아부었고, 민준은 컥컥거리며 깨어났지만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을 보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혜원은 소파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지은에게 맞은편에 앉으라는 손짓을 보냈고, 두 여자는 첫날 밤의 신방에서 기묘한 대치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혜원은 민준이 저지른 난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은이 이 정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반문하며 그녀의 각오를 시험하듯 차갑게 몰아붙였다. 그녀는 지은에게 내일부터 당장 민준의 모든 스케줄과 재정 상태, 그리고 사생활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만약 민준이 또다시 사고를 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자인 지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은은 혜원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는 여왕의 실체를 마주하며 기이한 전율을 느꼈다. 지은은 혜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민준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권을 위임해달라고 대담하게 요구했고, 이에 혜원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지은은 민준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경호원들을 자신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는 갓 들어온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요구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혜원은 지은의 당돌함에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지은의 요구를 수락했고 그녀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는데 그 손길은 격렬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멍에와도 같은 느낌을 주었다. 혜원이 방을 나가고 난 뒤 지은은 다시 고요해진 방 안에 홀로 남겨졌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민준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빚에 쫓기는 가난한 여대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대한그룹의 며느리이자 이 거대한 감옥의 간수장이 되었음을 자각했다. 그녀는 혜원이 남기고 간 미묘한 향수 냄새를 맡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저 여자의 위치에 올라서고 말겠다는 위험한 야망을 품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그녀가 혜원에게 느끼는 중독의 시작임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 지은은 혜원이 두고 간 태블릿 PC를 켜서 내일 예정된 민준의 스케줄과 관련된 기업 임원들의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밤이 깊어가도록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저질러 놓은 과거의 비리들과 스캔들,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약점들을 분류했고 이를 이용해 어떻게 그를 쥐락펴락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다.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이자 전쟁이었고 지은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며 창문을 때렸고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는 앞으로 그녀에게 닥쳐올 시련과 파란을 예고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의 시작은 평화로운 햇살이 아닌 박민준의 날카로운 고성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드레스룸에서 자신의 지갑을 뒤적이다가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된 사실을 발견하고는 격분을 참지 못해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숙취가 채가 시지 않은 붉은 얼굴로 거실로 뛰쳐나온 민주는 가사 도우미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당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라고 윽박질렀지만 도우미들은 이미 이지은의 지시를 받은 상태였기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때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오던 지은은 난동을 부리는 민준의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녀의 손에는 민준이 그토록 찾던 블랙카드가 들려 있었으나 그것은 그에게 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가위로 반으로 잘라버리기 위한 용도였다.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카드를 두 동각 내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지출은 내 승인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차갑게 통보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노려보며 손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지은은 혜원과의 계약 조항을 읊조리며 만약 자신에게 손끝 하나라도 댈 경우 그 즉시 상속권 박탈,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상기시켜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주먹을 허공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는 지은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한심함만이 가득했다. 지은은 오늘 예정된 계열사 임원회의에 늦지 않게 준비하라며 민준에게 넥타이를 던져주었고 민준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면서도 결국 그녀의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순순히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서열 정리를 위한 첫 번째 의식이었고 지은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회사에 도착한 민주는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회의실 상석에 앉았지만 회의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임원들은 그런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곤란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있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예산안에 대해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묻자
민주는 뜬금없이 골프장 회원권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고, 지켜보던 지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자연스럽게 가로채며 프로젝트의 수익성 분석과 리스크 요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었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회의의 흐름을 단숨에 장악해버렸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젊은 며느리의 개입에 당황했으나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운 분석에 점차 감탄하며 경청하기 시작했고, 민주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음을 느끼고 불안한 눈빛으로 지은을 쳐다보았다. 오후가 되자 우려했던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 민준이 결혼 전에 만났던 무명 모델이 그와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이었다. 비서실장은 사색이 되어 지은에게 보고했고, 민주는 사무실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가 알면 자신은 끝장이라며 징징거리고 있었다. 지은은 패닉에 빠진 민준을 무시하고 즉시 홍보팀과 법무팀 핵심 인력들을 소집하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그녀의 태도는 마치 숙련된 지휘관처럼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협박범에게 돈을 주는 대신 그녀의 과거 행적과 약점을 역으로 조사하여 압박하는 강경책을 선택했고, 동시에 언론사 데스크에는 대한그룹의 광고 집행을 담보로 엠바고를 걸어 기사화를 원천 봉쇄해버렸다. 지은의 일 처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신속하고 잔인했는데, 그녀는 협박범이 민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자제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통보하여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협박범은 모든 사진 원본을 폐기하고 각서를 쓴 채 도망치듯 사라졌고, 민준의 스캔들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채 조용히 묻혀버렸다. 상황이 종료된 후 텅 빈 사무실에 남은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으나, 지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녀에게 있어 민준은 보호해야 할 남편이 아니라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리스크 요인일 뿐이었고, 이번 사건 처리는 감정 소모가 아닌 업무의 연장선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혜원의 호출을 받고 본가인 성북동 저택의 온실로 향했는데, 혜원은 희귀 난초들을 손질하며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습하고 묘한 흙내음이 감돌고 있었다. 혜원은 민준의 사고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지은이 들어오자마자 가위를 내려놓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 끝났느냐고 비유적으로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일말에 애정조차 섞여 있지 않았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고했는데, 변명이나 감상적인 사족을 붙이지 않는 그녀의 보고 스타일은 혜원의 마음에 쏙 들었다. 혜원은 찻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며 지은이 민준을 감싸지 않고 냉철하게 처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대화의 흐름이 바뀐 것은 지은이 보고를 마치고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는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준의 스캔들 뒤처리를 하던 중 발견한 계열사 자금 흐름의 이상 징후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지은은 민준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자금 중 일부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것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누군가 조직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혜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하며 지은을 응시했고, 그녀는 난초 잎을 닦던 손수건을 내려놓고 지은에게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그룹의 총수가 유능한 참모를 대하는 태도에 가까웠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혜원은 지은이 가져온 데이터를 훑어보며 그동안 자신이 의심하고 있었지만 물증을 잡지 못했던 내부 세력의 움직임과 지은의 분석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민준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겨도 될지 시험해보기 위해 최근 그룹이 추진 중인 인수 합병건에 대한 의견을 기습적으로 물어보았다. 지은은 당황하지 않고 평소 자신이 분석해왔던 시장 상황과 경쟁사의 약점을 근거로 인수, 합병의 위험성과 숨겨진 기회 비용을 정확하게 지적해냈고, 이는 회원이 수십 명의 전략기획실 직원들에게서도 듣지 못한 통찰력 있는 답변이었다. 회원은 처음으로 지은을 보며 진심 어린 흥미를 느꼈고 이 아이가 단순한 며느리 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두 여자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온실에 마주 앉아 경영 전략과 인적 쇄신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 그 시간 동안 민준의 존재는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혜원은 오랜 세월 동안 남편과 아들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던 지적교감을 며느리인 지은과 나누며 묘한 해방감과 희열을 느꼈고 지은 또한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인정해 주는 혜원에게서 강렬한 이끌림을 받았다. 혜원은 직접 차를 따라 지은에게 건네며 앞으로 민준의 감시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자문 역할도 수행해달라고 제안했고 이는 지은을 자신의 최측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심장한 선언이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며 혜원의 제안을 수락했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온실을 나서는 지은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해져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돈 때문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등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혜원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감시의 눈길이 아니라 파트너를 향한 신뢰와 기대의 눈길임을 알기에 두렵지 않았다. 혜원은 멀어지는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마치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표정과 같았고 그녀는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데려온 며느리가 오히려 아들을 제치고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유일한 존재가 될 줄은 혜원조차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혜원은 민준의 방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서재로 들어가 지은이 지적했던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 한켠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를 엎어버리며 이제 핏줄보다 더 진한 연대가 시작되었음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지만 대한그룹의 권력 지형도는 이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혜원과 지은 두 여자의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중독 관계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그 끝이 파멸일지 영광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차가웠으며 창업 개국 공신이라 불리는 원로 이사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신혜원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 최근 불거진 계열사의 자금 유동성 위기는 그들에게 있어 혜원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그녀를 흔들고 자신들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그들은 앞다투어 날선 질문들을 쏟아내며 그녀를 압박했다. 혜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지만 책상 아래로 꽉 쥐어진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느라 위장병이 도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이 늙은 여우들이 회사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을 느꼈으나 지금 당장은 그들의 예봉을 꺾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때 회의실의 침묵을 깨고 박민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는데 그는 자신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민준은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자산인 강남 4억을 매각하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내놓았고, 이는 회사의 상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하고도 위험한 발상이었다. 좌중은 일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곳곳에서 비웃음 섞인 헛기침과 탄식이 터져나왔고, 한 원로 이사는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경영 수업을 다시 받아야겠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회원은 아들의 멍청한 발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수치심을 느꼈고 차가운 목소리로 민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그녀의 권위에는 흠집이 나고 말았다. 회의가 엉망으로 끝난 후 회원은 성북동 자택의 서재에 틀어박혀 두통을 호소하며 홀로 사귀고 있었는데, 어둠이 짙게 깔린 서재 안은 마치 그녀의 심연과도 같이 고요하고 적막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이지은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대신 두꺼운 파일철과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그 눈빛은 위로가 아닌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회원의 맞은편에 앉아 망설임 없이 파일을 펼쳐 보이며 오늘 회의에서 회원을 공격했던 주동자들의 차명 계좌 내역과 그들이 경쟁사와 내통한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들이밀었다. 그것은 지은이 지난밤 회원의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내부 전산망을 우회하여 찾아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고, 회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와 지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은은 단순히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참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이사회를 회원의 친위 세력으로 재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대담한 숙청 계획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법적인 테두리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성공만 한다면 회원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에 회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느꼈다. 회원은 지은에게 이것이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네가 뒤집어 써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오만한 대답으로 회원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두 여자는 서재의 큰 책상을 사이에 두고 머리를 맞대며 밤이 새도록 작전을 다듬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의 작전은 전광석화처럼 실행되어 주동자들의 개인 이메일과 메신저로 그들의 비리 증거가 전송되었고, 동시에 검찰청 내부 제보 시스템에도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원로 이사들은 사색이 되어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으나, 회원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몰락을 즐겼다. 지은은 옆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반응들을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압박 수단을 지시했고,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눈빛 교환만으로도 서로의 의중을 완벽하게 파악하며 상황을 통제해 나갔다. 그것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치러지는 잔혹한 전쟁이었으며, 회원과 지은은 그 전쟁터의 사령관으로서 짜릿한 승리의 쾌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정적들이 백기투항을 선언했을 때 서재의 창밖으로는 붉은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회원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는 와인셀러에서 가장 아끼는 빈티지 와인을 꺼내 두 잔을 따랐고, 그중 한 잔을 지은에게 건네며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동지로서의 건배를 제의했다. 붉은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이 청아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모녀지간이나 고부간의 정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회원은 지은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야망과 도끼를 보았고, 지은은 회원에게서 자신이 도달해야 할 미래의 완성형을 보며 서로에게 강렬하게 매료되었다. 와인 한 모금을 삼킨 회원은 지은에게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자처했느냐고 물었고,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기는 게 재미있어서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대답은 혜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으나 동시에 혜원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혜원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서재를 가득 채우며 그동안 그녀를 억누르고 있던 고독의 껍질을 깨트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문 밖에서 이 웃음소리를 들은 민주는 서재 문을 열려다 말고 멈칫거렸는데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민주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이방인이 된 듯한 소외감을 느꼈지만 방 안의 두 여자는 이미 그를 잊은 지 오래였다. 지은은 혜원의 서재를 나오며 자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맛을 본 뒤 찾아오는 극도의 흥분 상태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혜원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도취되었고 앞으로 혜원과 함께 만들어갈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혜원 역시 지은이 나간 자리를 바라보며 빈 와인 잔을 만지작거렸는데 그녀는 이제 지은 없이는 이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위험한 예감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정신적인 의존이자 중독의 시작이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영혼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관계의 탓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이날 이후 회사 내에서 혜원과 지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고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일 때마다 임직원들은 긴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명목상 본부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모두 지은에게 넘어갔고 그는 그저 결제 서류에 도장만 찍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다. 지은은 혜원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보좌하는 동시에 혜원의 경영 철학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갔고 혜원은 그런 지은을 보며 대리 만족과 함께 소유욕을 느꼈다. 두 여자의 위험한 공명은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악기를 연주하며 불협화음 대신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박민주는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소외감과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머니 신혜원과 아내 이지은은 밥상머리에서도 그를 제외한 채 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 용어와 은어로 대화를 나누기 일쑤였고 그들의 눈빛 교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은밀하고 끈끈해 보였다. 민주는 자신이 대화에 끼어들려고 시도할 때마다 어머니가 보내는 싸늘한 시선과 아내가 짓는 미묘한 비웃음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식기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유치한 반항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유일한 혈육이자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지은을 끌어내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고 이것이 제 무덤을 파는 짓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주는 지은이 작성한 해외 투자 보고서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그녀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뻔한 것처럼 꾸민 뒤 의기양양하게 혜원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지은의 무능함과 도덕성을 맹비난하며 그녀를 당장 해고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혜원은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실망을 넘어선 경멸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지은을 호출했다. 잠시 후 들어온 지은은 민준이 조작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고는 그것이 원본 데이터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누가 언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치를 변경했는지 로그 기록까지 출력하여 차분하게 설명했다. 민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혜원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했는데 그 손짓은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는 듯한 동작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혜원은 민준에 대한 마지막 기대의 끈을 놓아버렸고
더 이상 그를 후계자로 교육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주어졌던 경영 수업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그를 명목상의 직책인 고문 자리로 물러나게 한 뒤 본격적으로 지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양성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혜원은 지은을 대동하고 정재계 고위 인사들만 출입할 수 있는 비공개 모임과 비밀 경매장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며느리에게 상류사회의 뒷면을 보여주고 인맥을 쌓게 해주려는 의도였다. 사람들은 혜원의 옆에 선 젊고 당찬 여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혜원은 보란듯이 지은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소개하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비공개 미술품 경매에 참석했는데 이곳은 단순한 예술품 거래가 아니라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은밀한 정보를 교환하는 로비의 장이었다. 혜원은 지은에게 경매에 나온 그림들의 예술적 가치가 아닌 그 그림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이력과 현재 자금 흐름을 분석해보라고 주문했고 지은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각 작품 뒤에 숨겨진 정치적 함의를 읽어냈다. 혜원은 지은의 분석에 만족하며 샴페인 잔을 건넸고 두 사람은 경매장 한 구석에서 그림보다 더 흥미진진한 권력의 지도를 그려나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은 혜원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이면이 너무나도 매혹적이라고 느꼈고 혜원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는 지은을 보며 자신의 젊은 날을 투영했다. 경매가 끝난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원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불쑥 지은에게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말로 떠날 생각이냐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잠시 침묵했는데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녀의 목표는 오로지 돈을 챙겨 떠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은은 혜원의 옆에서 배우고 누리는 권력의 맛과 무엇보다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혜원이라는 존재에게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다. 지은은 혜원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어머니가 허락하신다면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고 혜원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정신적인 동반자이자 공범자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혜원은 지은에게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지적 충족감과 신뢰를 얻었고 지은은 혜원에게서 친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보호와 인정을 받으며 서로에게 깊이 중독되어 갔다. 그들은 주말마다 민준을 집에 남겨둔 채 둘만의 여행을 떠나거나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며 회사의 미래를 설계했고 그 시간 동안 민준의 존재는 철저하게 지워졌다. 민준은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서재 문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렸지만 감히 문을 열 용기가 없어 돌아서야만 했다. 그러던 중 회사 내부의 혜원을 견제하는 반대 파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고 지은은 혜원의 지시를 받기도 전에 먼저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반대파의 핵심 인물인 최 전무가 경쟁사와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도청 장치를 이용하여 그들의 밀담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지은은 녹음 파일을 들고 혜원에게 달려갔고 혜원은 지은의 발빠른 대처와 대담함에 감탄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혜원은 이제 지은이 없으면 자신의 손발이 잘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지은 또한 혜원의 칭찬 한마디에 전율을 느끼며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충성심을 품게 되었다. 최 전무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 회의가 혜원의 비밀 별장에서 열렸는데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함정을 설계했다. 지은은 최 전무가 횡령한 자금을 추적하여 그가 숨겨둔 차명 계좌를 찾아냈고 혜원은 검찰 내의 인맥을 동원하여 그를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이 완벽하게 분담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마주보며 웃었는데
그 웃음에는 공모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짜릿한 쾌감이 섞여 있었다. 혜원은 지은에게 너는 내 최고의 작품이라고 속삭였고, 지은은 그 말이 세상 어떤 칭찬보다 달콤하게 들려 가슴이 벅차올랐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최전무는 구속되었고 반대 파벌은 와해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았다. 그는 회사 로비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최전무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꼈고 동시에 아내와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깨닫고 칠 떨었다. 민주는 술집을 전전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우연히 만난 옛 친구들에게 아내와 어머니가 이상한 관계인 것 같다고 횡설수설하며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주정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지만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되었다. 혜원과 지은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단둘이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푸른 바다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들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행복해 보였다. 혜원은 지은에게 앞으로 대한그룹을 이끌어갈 사람은 민준이 아니라 너라고 선언했고 지은은 그 말에 숨이 낮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에게 회사를 맡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핏줄을 부정하고 능력을 선택하겠다는 혜원의 파격적인 결단이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혜원은 단호한 눈빛으로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대답하며 지은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바다 위에서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민준을 발견했지만 그를 깨우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갔다. 민준은 꿈속에서도 어머니와 아내에게 버림받는 악몽을 꾸며 끙끙거렸지만 현실은 꿈보다 더 잔혹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혜원의 침실에서 두 사람은 밤새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며 서로의 야망을 불태웠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유대감은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단어로는 정의할 수 없는 기묘하고도 강력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민주는 가족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으며 두 여자의 위험한 동거는 파국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해외 사업 확장을 핑계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귀국은 성북동 본가에 거대한 태풍을 몰고 왔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박 회장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혜원과 지은이 구축해 놓은 평화로운 질서를 단숨에 깨뜨려 버렸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 가라앉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행비서들이 가져온 보고서를 훑어보며 혀를 찼고 옆에는 기가 죽어있던 민준이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고만장해져서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토해내듯 일러바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박 회장의 미간 주름이 깊어질수록 혜원을 향한 눈빛은 험악해졌지만 혜원은 익숙한 듯 무표정으로 응대했고 지은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다소곳이 서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혜원에게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민준이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고 며느리인 지은이 설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것은 가문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극상이라고 규정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기세에 힘입어 어머니와 지은이 자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거짓말을 부리고 박 회장은 혜원에게 당장 지은을 집안에서 내쫓고 민준에게 모든 권한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혜원은 박 회장의 구시대적인 발상에 코웃음을 치고 싶었으나 아직 그가 가진 지분과 이사회 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재로 자리를 옮긴 박 회장은 혜원과 지은을 세워두고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단순한 업무 점검이 아니라 두 사람을 쳐내기 위한 명백한 표적 수사였다. 그는 최근 지은이 주도했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들을 트집 잡으며 이것이 배임 행위라고 몰아세웠고 민주는 옆에서 깐죽거리지며 자신이 확보한 지은의 결제 서류 사본들을 증거로 내밀었다. 그것은 혜원이 지시하고 지은이 실행한 일들이었으나 서류상으로는 지은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었기에 상황은 지은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지은에게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여 감옥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혜원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혜원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지은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남편과 맞서 싸워야 하는지 생애 최대의 딜레마에 빠져 갈등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동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지은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비굴함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은은 박 회장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모든 것은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과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며 혜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짓 자백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의 이름을 팔아 권력을 남용했고 민준을 무시한 것 또한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 지은의 돌발 행동에 혜원은 숨이 밭을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녀는 지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박 회장은 지은의 자백을 듣고 기세등등하여 혜원에게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런 사단이 나냐며 비아냥거렸고 민주는 지은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하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지은은 끝까지 혜원과의 시선을 피하며 오로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는 혜원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막이었다. 박 회장은 지은에게 당장 짐을 싸서 별채로 격리될 것을 명령했고 추후 처분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며 자리를 떴다. 모두가 물러간 뒤 텅 빈 서재에 홀로 남겨진 혜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녀의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철혈 여인으로 살아오며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했지만 지은의 헌신적인 희생 앞에서는 그 견고한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혜원은 남편과 아들이라는 작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확인했고 그에 반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지은이 보여준 충성심은 그녀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바닥을 내리치며 맹세했는데 그것은 지은을 건드린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다는 복수의 다짐이자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혜원은 감시원들이 배치된 별채로 은밀하게 잠입하여 지은을 찾아갔는데 창고처럼 차가운 방에 갇혀있는 지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혜원은 지은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꽉 끌어안았고 지은은 혜원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꼈다. 지은은 혜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려 했으나 혜원은 그녀의 입을 막으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힘이 없어 너를 지키지 못한 나라고 속삭였다. 두 여자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통곡했고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하나로 묶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혜원은 지은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이제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푸르게 빛났다. 혜원은 별채를 나오며 박 회장과 민준이 잠들어 있는 본체를 노려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온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박 회장의 해외 비자금 장부와 민준의 마약 투약 의혹이 담긴 파일들을 꺼내 들었고 이것들을 세상에 공개하여 그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지만 지은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제국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원은 이제 지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그녀에게 지은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분신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박 회장과 민준을 대하며 그들의 안심을 유도했는데 그녀의 태연한 연기에 두 남자는 혜원이 굴복했다고 착각하며 만족스러워했다. 박 회장은 지은을 해고하고 친척 중 한 명을 그 자리에 앉힐 계획을 떠벌렸고 민주는 자신이 다시 본부장으로 복귀할 생각에 들떠 샴페인을 따는 등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대화에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식탁 아래로 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는 이미 언론사와 검찰에 보낼 자료들을 전송하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혜원은 커피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복수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한편 별채에 갇힌 지은은 혜원이 두고 간 쪽지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쪽지에는 짧게 기다려 곧 데리러 갈게라고 적혀 있었다. 지은은 그 문구 하나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혜원이 반드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갇혀있는 동안에도 박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들을 구상하며 혜원과의 재회를 준비했다. 두 사람의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정신적인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중독된 관계는 실연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위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고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긴급 이사회를 위해 모여든 중역들과 주주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소음은 마치 거대한 벌집을 건드린 듯한 불안한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상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자신의 권위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고 그의 옆에는 핏기 없는 얼굴의 박민준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앉아 있었다. 오늘의 안건은 이지은 상무의 해임과 동시에 그녀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었으며 박 회장은 이미 대다수의 이사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 놓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신혜원은 박 회장의 맞은편 끝자리에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지나치게 평온하여 마치 이 소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고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감사팀장이 일어나 지은의 비리 혐의를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된 사실과 악의적인 추측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사들은 혀를 차며 며느리가 집안을 망쳤다는 둥, 여자가 너무 설치면 안 된다는 둥, 시대착오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박 회장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민주는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비로소 안색이 돌아오며 의기양양하게 웃었고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혜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창밖의 풍경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지은의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려 의사봉을 들었고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린 가운데 놀랍게도 별채에 감금되어 있어야 할 이지은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뒤에는 혜원이 미리 심어둔 경호원들과 법무팀 변호사들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다. 박 회장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으나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와 감사팀장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지금 발표된 감사보고서는 전면적인 조작이며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선언했고
동시에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스크린에는 박 회장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과 그 자금이 불법 도박 사이트와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으며 박 회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경호원들은 박 회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서 있었는데 이는 이미 대한그룹의 보안 시스템 통제권이 혜원과 지은에게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은은 박 회장의 고함 소리를 무시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고 이번에는 민준이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파티를 벌이는 영상과 그가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뛰쳐나갔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고 그 추한 꼴은 고스란히 이사들에게 생중계되었다. 그제야 침묵을 지키던 혜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박 회장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펜을 굴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혜원은 박 회장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올 시간이라고 차갑게 속삭였고 그녀의 눈빛은 지난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증오와 경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혜원의 뺨을 때리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으나 혜원은 가볍게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고 박 회장은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혜원은 이 모든 증거가 지금 검찰과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전송되었음을 알리며 지금 당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지 않으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박 회장은 부들부들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평소 자신에게 아부하던 이사들은 이미 혜원과 지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하거나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혜원의 편에 줄을 서기로 결정한 기회주의자들이었고 박 회장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은은 미리 준비해온 사임서와 주식 양도 계약서를 박 회장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박 회장은 분노와 수치심에 치를 떨면서도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서명이 끝나는 순간 대한그룹의 왕좌는 주인이 바뀌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박 회장의 독재 체제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한편 바닥에 눌러앉아 발악하던 민주는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혜원은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일말의 동정심도 담지 않았다. 그녀는 보안팀장에게 민준을 미리 섭외해둔 요양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곳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된 폐쇄병동으로 사실상의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민주는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지만 회의실 안에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고 그의 비명소리는 닫히는 문 너머로 점차 작아지며 사라졌다. 혜원은 아들이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냉정한 얼굴로 돌아와 이사들을 향해 회의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박 회장마저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며 패배자처럼 비틀거리며 퇴장하자 넓은 회의실에는 혜원과 지은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쏟아지는 햇살은 승리자들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아직 치열했던 전투의 열기와 피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혜원은 긴장이 풀린 듯 책상을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지은은 조용히 다가와 혜원의 떨리는 등을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가 공범자이자 생존자임을 확인하는 절박한 몸짓이었다. 혜원은 지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네가 없었으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고
지은은 혜원의 손길을 느끼며 어머니가 계셨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두 여자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강렬한 소유욕과 집착으로 얽혀 있었고, 그들은 이제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남자들이 지배하던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 올렸으며, 그 과정에서 느낀 짜릿한 전율은 마약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다. 혜원은 지은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이 그룹을 어떻게 요리할지 즐거운 상상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지은은 혜원의 야망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는 대한그룹 박 회장의 전격적인 은퇴 선언과 박민준 본부장의 요양치료 소식이 대서특필되었고, 주가는 일시적으로 출렁였으나 혜원과 지은이 공동 경영, 체제에 돌입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곧바로 반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장은 부도덕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고 유능한 여성 경영인들이 전면에 나선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고, 혜원과 지은은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다. 두 사람은 회장실의 명패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두 개의 책상을 나란히 배치하여 공동 집무실을 꾸몄는데, 이는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그룹을 지배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며칠 후 혜원과 지은은 민준이 갇혀있는 병원을 방문했는데, 창백한 얼굴로 약물에 취해 있는 민준은 어머니와 아내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혜원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슬픔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표정이었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삼아매던 모성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다. 지은은 혜원의 옆에서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우리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대신 그를 희생시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들은 병원을 나서며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과거의 잔재들을 뒤로한 채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원은 지은에게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발표할 비전 선포식의 연설문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개혁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연설문을 검토하며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해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지성에 감탄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대화는 멈출 줄 모르고 이어졌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적수는 없었으며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탐닉과 끝없는 권력욕만이 그들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다. 혜원은 지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피곤하지만 행복하다고 속삭였고, 지은은 혜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공생 관계였으며, 그들은 이 중독에서 결코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이제 두 여왕의 손아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 역사에는 남자들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여자의 눈은 욕망으로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주인이 바뀐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룹의 심장부인 본사 회장실의 풍경은 과거의 칙칙하고 권위적인 남성 중심의 공간에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과 낡은 가죽 소파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차갑도록 매끄러운 대리석 테이블과 현대미술 작품들이 채워졌으며,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공간 전체를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신혜원과 이지은은 나란히 배치된 두 개의 집무 책상에 앉아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아도 서로의 호흡과 펜이 움직이는 소리만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오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치 한 몸처럼 똑같은 각도와 냉철함으로 상대를 응시하고 있어 비서실장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원은 서류를 넘기며 지난 분기 계열사 실적을 보고받았는데 그녀의 손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핵심적인 수치들을 짚어내며 실무진들이 숨기려 했던 미세한 오류들까지 잡아내고 있었다. 지은은 옆에서 혜원의 지적사항을 태블릿 PC에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동시에 관련 부서에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기계적으로 정확했다. 두 사람의 업무 처리 방식은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고 임원들은 이 두 명의 여성 군주 앞에서 감히 변명을 늘어놓거나 책임을 회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과거 박 회장 시절에 방만하고 부패했던 경영 방식은 두 여자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철저하게 도려내어졌고 대한그룹은 창사 이래 최고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자랑하는 거대 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혜원은 안경을 벗어내려 놓으며 지은에게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단둘이 프라이빗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었는데 혜원의 고혹적인 기품과 지은의 날카로운 지성이 섞여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지은은 혜원의 옷매무새를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며 오늘 오후 예정된 외신기자 회견의 예상 질문들을 읊조렸고 혜원은 지은의 손길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여유로운 미소로 답변을 준비했다. 그들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가족 관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으며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완벽한 공생 관계이자 비즈니스 파트너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자리에서도 화제는 오로지 그룹의 미래와 서로에 대한 이야기뿐이었고 민준이나 박 회장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되거나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진 듯했다. 지은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문득 1년 전 혜원이 제안했던 계약 결혼의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켰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혜원은 스테이크를 썰던 손을 멈추고 지은을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계약서 따위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혜원은 지은에게 너는 내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나의 분신이자 이 제국의 공동 통치자라며 떠날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지은은 혜원의 집착 어린 소유욕의 안도감과 희열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건배를 하며 영원한 결속을 다짐했다.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혜원과 지은이 단상에 오르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눈부신 빛의 장막을 만들어냈다. 혜원은 유창한 영어와 불어로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며 좌중을 압도했고 지은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로드맵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냈다. 기자들은 두 여성 경영인의 파격적인 행보와 그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유대감에 집중하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두 사람은 미리 맞추기라도 한 듯 서로의 문장을 이어받으며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한 기자가 박민준 씨의 근황에 대해 묻는 돌발 질문을 던졌을 때 회견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으나 지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남편은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 중이며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 시각 박민준은 세상과 단절된 산속의 요양병원 독방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는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하게 풀려 있었다. 화면 속의 두 여자는 그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자신을 철저하게 짓밟고 올라선 승리자들의 오만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어보았지만 닿을 수 없었고 간호사가 들어와 텔레비전을 꺼버리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갇혀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으며 혜원과 지은에게 있어 그는 이제 처리해야 할 서류상의 짐일 뿐 살아있는 가족으로서의 의미는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 병실 창밖으로는 쓸쓸한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고 대한그룹의 화려한 조명과는 대조적인 정막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일정을 마치고 본사로 돌아온 혜원과 지우는 피로를 풀기 위해 회사 내에 마련된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들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혜원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지은에게 오늘 정말 완벽했다고 칭찬하며 자신의 잔을 채워달라고 손짓했다. 지은은 혜원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며 어머니가 길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공을 돌렸지만 혜원은 고개를 저으며 네가 나의 길이었다고 정정해 주었다. 혜원은 지은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리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지은은 비 오는 날의 그 차가웠던 공기와 혜원의 압도적인 눈빛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날의 거래는 혜원이 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은을 선택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은이 혜원에 잠들어 있던 욕망을 깨우고 혜원이 지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중독의 탑에 빠져들었다. 지은은 혜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속삭였고 혜원은 지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현실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유리천장을 부수고 그 파편들 위에서 춤을 추는 마녀들이자 이 도시의 새로운 여왕들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때에도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두 여자는 앞으로 펼쳐질 그들만의 제국을 설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혜원은 지은에게 다음 목표는 글로벌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라고 야심차게 선언했고 지은은 이미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보고서를 준비해 두었다고 대답하며 혜원을 만족시켰다. 두 사람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속에는 사랑이나 우정보다 훨씬 더 진하고 끈적한 연대감과 서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녹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지독한 중독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 앞에 섰고 지은도 그녀를 따라 나란히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은 하나로 겹쳐져 마치 머리가 둘 달린 거대한 괴물이나 신화 속의 여신처럼 보였다. 혜원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는 괴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주 섞인 농담을 던졌지만 지은은 괴물이 아니라 신이 된 것이라고 당당하게 대꾸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텅 빈 회장실을 가득 채우며 그들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대한그룹에는 박 회장도 박민준도 없었으며 오직 신혜원과 이지은이라는 두 이름만이 전설처럼 남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고 쏟아지는 별빛들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들을 가르치려다 며느리에게 중독되어 버린 시어머니와 돈을 위해 들어왔다가 권력과 시어머니에게 중독되어 버린 며느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두 사람은 이 거대한 도시의 정점에서 영원히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공생은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혜원은 지은에게 남은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지은은 망설임 없이 이미 제 영혼은 어머니의 것이라고 대답하며 혜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복종의 표시가 아니라 영원한 파트너십에 대한 서약이었으며
두 여왕의 통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마녀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타인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 속에는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